자, 오늘은 이제 외국법이 나오고 이제 비거자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은 1차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어쩌다가 이제 출제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력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해 보면 이러한 외국법이나 비거자의 소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소득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 한해서만큼은 개인, 비거주자에게만 발생할 수 있고 법인에게 이제 발생할 수 없는 종류의 소득이고요. 나머지 이제 흰색의 소득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소득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분된 소득에 따라 과세 방법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법인 비거자는 이런 식으로 소득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그때 이제 용어 헷갈리시면 안 될 거. 여기 이제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밑에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 부동산 처분해서 벌어들인 소득인 것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세금 낼 거냐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져가는 비거주자나 혹은 외국법인인 것이겠죠. 근데 만약 이러한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진 펀드를 통하여 국내에서 투자를 했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투자자,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가 될 거냐, 아니면 그 펀드 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될 거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원칙은 뭐냐면 그러한 외국법인 등이 국외 투자기구,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펀드를 통하여 국내에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펀드를 통하여 실제로 이익을 받아가는 외국법인 혹은 비거주자와 같이 최종적인 투자자가 실질 기속자이고 납세 의무자가 되줘야 되겠죠. 근데 다만 특정한 1, 2, 3,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펀드가 납세 의무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읽어보면 조세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거주자 요건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현지 국가에서 그 펀드 자체가 하나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펀드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그 펀드가 실질적인 기속자의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경우인 것이고, 그다음 이제 B 보시면 국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요 세 가지는 이제 혜택의 관점이에요.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이 세법의 기본적인 입장은 펀드를 통하여 국내 소득을 벌었을 때 우리가 그 펀드에게 과세를 할 때 그 펀드에게 과세하는 것이 일종의 조세 회피 행위를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이제 그 펀드에게 과세해버리면 조세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를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최초에는 법 문장이 B가 뭐였었냐면 조세회피를 위한 그 국외 투자기구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최초의 문장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 되겠죠. 그래서 법을 바꿔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제 조세 조약에서 이러한 비과세 면제 제한 세율 등의 혜택을 받지 않으려면 조세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조세 회피 방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컨셉이 조세 조약에서 정하는 이러한 세 종류 비과세 면제 제한 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조세 회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한 구체적인 요건이 조세 조약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갖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조세 회피다, 조세 회피 방지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하면 항상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다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세 조약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있으면 조세피가 방지가 되는 것이고 비과세 등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요 표현이 있죠.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그 국외 투자기구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 설립된 투자기구는 아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그 펀드가 그 상대방 국가의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여서 실질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놈이고 실질적인 인격이 부여된 놈이고 그리고 조세피를 위한 국외 투자기가 아니라면 그 국외 투자국에게 납세 의무를 부담시켜도 괜찮다라는 뜻이겠고, 동그라미 이제 2는 위에 있는 동그라미 1하고 이제 뭐 유사한 개념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아까 이제 동그라미 1번은 그 펀드가 그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어서 실질적인 인격체여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여기는 밑에는 실질적인 인격체가 아니라더라도 그 펀드 자체가 조세조약에서 국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조약 자체에서 그 놈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객체로 보는 경우죠. 그런 경우로서 또한 여기 이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조세피가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1번이나 2번이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펀드 자체가 납세 의무자이거나 아니면 실질적 이익의 소유자로서 펀드에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 회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일 때는 펀드에게 과세하겠다, 이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용어 중에 여기 이제 제한세율이라는 용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뭐 이자 소득 등에서 참고로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소득이 분리과세가 될 때는 통상 한 20% 원칙인수하고 이제 분리과세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20%지만 상대방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세 조약을 맺고 그때 미국 놈이 한국에서 벌어진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에서 5%만 과세하자라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조세 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되거든요. 그때 그 5%를 우리는 제한세율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세 조약에 따라 상대방 국가, 그래서 미국이다. 미국의 거주자 미국 법인에게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최고 세율이 20%가 아닌 5%로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을 제한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비과세나 면제는 뭐 세금 안 낸다는 거고, 제한세율이면 아주 조금만 세금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에서 조세피가 아니어야 되는 세부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세피가 적용되지 조세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놈에 한해서만 국외 펀드에게 과세한다, 이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앞에 1, 2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라면 그때는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이제 과세를 해야 될 것인데, 그때 만약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펀드가 안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알려주면 그 투자자들이 과세하면 되지만 펀드가 안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이익 중에 60%는 A, B, C, D에게 가요 라고 이제 입증을 하지만 40%가 누구에게 갔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때는 그 40% 소득에 대해서는 펀드가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펀드에게 과세를 하되, 다만 이럴 때에는 제재가 있어요. 제재. 그렇게 해서 이제 3에 해당하여 펀드가 과세가 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때는 이제 이게 조세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가 될 수 있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펀드 중에 그 펀드가 실질적인 이익의 기속자 혹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서 조세 회피가 방지가 되는 놈이라면 그 놈에게 과세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놈이 아니라면 투자자 각자들에게 과세해야 되지만 그 투자자 각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면 펀드에게 물리기는 하되 그 펀드에게 조세조약에 있는 혜택을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 올해 특별히 이제 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 연도에 촬영한 강의를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계속 좀 여러분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국내 사업장 개념인데, 우리 이제 법인세 시작할 때도 외국 법인 얘기하면서 외국 법인의 과세 방법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분리과세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 국내 사업장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만약 그 외국 법인이 국내 소득이 있었을 때 신고, 종합과세를 시키면 걔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겠고, 그럼 세금을 안 냈을 때 과세관청은 그 미납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 징수를 하려면 그 외국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처분해야 되는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가서 압류할 거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날게. 원칙인수로 끝내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걔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국내 사업장의 자산을 압류 경매에서 추징이 용이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고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하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아니 그럼 선생님,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분리과세의 세율은 신고시의 세율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인데요, 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의 분리과세는 일반적인 분리과세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분리과세는 본래 원칙세율로 하는 것이지만 이 동네 분리과세는 아주 높은 세율로 원칙세예요. 그래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걔가 신고로 내야 될 정도의 근접한 금액을 원칙인수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세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국내 사업장이 뭐냐 이 정의인데, 국내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 그래서 이 표현은 예전에 부가세법에 사업장 할 때도 나왔었죠. 부가세 사업장이 정의했어도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다라고 해서 꼭 전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도 국내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이제 2번에 외국법인 등이 국내 고정된 장소, 사업장이 따로 없더라도 종속 대리인을 두고, 이때 종속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법인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종속 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게 되면 그 종속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보겠다라는 이제 특례 규정도 있고요. 그럼 그때 종속 대리인이 누구냐인 것인데 1이나 2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국법인 등을 대신해서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한다면 외국법인이 있는 거와 똑같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권한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이제 전제 요건이 갈로 안에 외국법인 등이 계약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종속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해서 이제 계속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법인이 별도로 그 계약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 바꾼다면 그때 이제 종속 대리인이 중요한 역할 등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종속 대리인을 볼 수가 있다. 이 관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국내 사업장의 정의는 너무나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세법은 다시 이런 곳은 국내 사업장이고 이런 것은 아니다를 법에 예시를 해두고 있어요. 그럼 시험은 항상 법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이제 출제하는 것이죠. 그때 먼저 왼쪽에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특정 활동 장소인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이 특정 활동 장소는 국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뭐 다 제대로 하나씩 기억하면 좋겠지만 특징으로 이제 요령으로 기억할 때는 이 특정 활동 장소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전부 다 끝에 단어가 일정한 장소로 끝나요. 그래서 시험 문장에 일정한 장소라고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특정 활동 장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일정한 장소라는 표현이 없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게 국내 사업장을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 지점은 당연한 국내 사업장이겠고 상점, 그 다음에 뭐 공장 이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업장으로 보는 것들이죠. 까지는 이제 상식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있는 것이 갈로 4번하고 갈로 5번인데 보시면 6개월을 초과하여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할 때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혹은 거소를 183일 이상 두고 있으면 거주하러 본다 있죠. 뭐 그 개념하고 유사하게 해서 6개월을 초과하여 뭔가 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국내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이 특정 활동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인데, 그 좀 전에 했던 그 일정한 장소 있잖아요. 그 특정 활동 장소가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 사업장에서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만 있다면 주된 사업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국내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특정 활동 장소이긴 하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더라. 상호 보완이면 국내 사업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시험에 나왔을 때 국내 사업장이 아닌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정한 장소로 끝나는 것으로서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이면 아닌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내 사업장이 되게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요령으로 좀 기억하시는 게 편할 것 같다. 지금 뭐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 방법 들어가서 먼저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나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소니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본점이 있고 가정하기를 한국에 이제 소니 지점이 있대요. 그때 이제 소니 본점에서 국내 삼성전자에 출자해가지고 배당금 1억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여기 본점이 국내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부동산, 참고로 이제 부동산 소득이란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부동산 처분으로 벌어들이면 양도소득이라고 표현하고,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소득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점에서 이제 제품 파는 뭐 사업 소득도 있고 사용료 소득도 있고 뭐 그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종합과세 한다 했죠. 그럼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은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이제 과세하는 것인데, 다시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요것들만 종합과세하고 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 먼저 이 두 개의 소득은 국내 사업장에 기속되는 소득이죠. 그러면 얘가 국내에서 신고를 할 때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당연히 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명백히 알고 신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소득이 전부 다 여기에 기속되어 있으니까 이자의 재산을 구성해서 압류도 가능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소득인데, 이 부동산 소득은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죠. 하지만 이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얘가 이 부동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 소니의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압류 경매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당 소득은 부동산도 없고, 또한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게 아니라 외국 본점에서 벌어들인 거예요. 그럼 저 국내 사업장은 이 본점에서 이 배당을 1억 받아간지를 알 수도 없겠죠. 그래서 법은 아무리 국내 사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 사업장이 기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국내 사업장이 기속되지 아니한 소득만큼은 분리과세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득만큼은 국내 사업장이 기속되지 않더라도 항상 합쳐서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 종합과세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혹은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뭐가 있으면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항상 종합과세를 하고, 부동산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 사업장이 기속되지 않으면 분리과세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는 분리과세가 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이 분리과세는 유리한 분리과세는 아닌 거예요. 우리 통상의 배당은 14%로 원칙수하는데 이때만큼은 좀 이따 이제 상세히 배울 건데 20%로 원칙수해요. 그래서 결국 통상 이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 낼 때 뭐 최대 25%까지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20% 정도만 내면 충분하다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세율로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에 특별한 원칙세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종합과세가 아니니까 우리 이제 국내에 신고하면 최소 법인세율을 10%잖아요. 그 10%를 적용할 수가 없는 이제 단점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얘들은 국내에 신고해서 최소 10%밖에 안 낼 수도 있다. 이 관점인 것이겠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사업장과 부동산 소득이 없으면 전부 다 분리과세가 원칙이다라고 했죠. 그때도 다시 예외가 있어요. 먼저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분리과세인데요. 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예외예요. 왜 예냐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부동산 양도, 부동산의 매매 거래만큼은 꼭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국내 사업장이 없고 부동산 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동산 매매 거래만큼은 국내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줘라고 해서 얘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합과세를 시키는 이유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미납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근데 만약 이 소니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국내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얘가 신고를 시켰는데 신고 안 하면 징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만큼은 신고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도 해요.
그때 그 원칙수는 완납이 아니라 예납이겠죠. 요 놈의 원칙수는 완납이겠지만 요 놈의 원칙수는 아직 다 낸 게 아닌 거예요. 너가 혹시 튈 수 있으니까 미리 원칙수를 좀 하고 그렇게 원칙된 금액보다 너가 신고로 적게 낼 수 있다면 신고해서 돌려받아 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럼 금방 했던 얘기들 법문구를 볼 건데 시험은 이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이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소득을 전부 다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 1번이 원칙. 근데 항상 그 원칙이 예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예외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사업장에 기속되지 않는 것, 국내 사업장이 기속되지 않는 건 국내 사업장이 신고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득들은 국내 사업장이 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내 사업장이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분리과세 원칙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다시 거기 예외가 무슨 소득만큼은 부동산 소득만큼은 국내 사업장과 무관하더라도 항상 신고를 한다 얘기했었고 상대적으로 다시 여기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없으면 이제는 원칙이 분리과세로 가는데 다시 그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했었죠. 분리과세할 때는 원칙수로 끝나는 것이 있지만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만큼은 원칙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를 꼭 하라는 거예요. 왜? 거래 내역 파악을 위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도 그냥 튈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다? 예납적 원칙수를 한다. 것이고. 그 다음에 별표 1번은 뭐냐면 외국법인이 이제 우리가 종합과세가 될 때 신고를 할 거잖아요. 그때 과거에 결손분계 있으면 당연히 빼줘야 될 것인데 그때 그 뺄 때는 60% 각사소득이 60% 한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 100% 한도로 하는 게 있죠. 중소기업이라든지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놈인데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외국법인은 그냥 외국법인이지 외국법인 중에 대기업, 외국법인 중소기업 없다.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등은 전부 다 내국법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법인은 항상 60%만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외국법인 과세 방법이고 그 다음 이제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세에서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국내 사업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비거주자의 퇴직과 양도소득만큼은 거주자처럼 분류과세, 각각 과세한다는 거예요.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 다 합치지 않고 얘들은 따로따로 이제 계산하고 그때 퇴직소득은 거주자처럼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고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꼭 신고를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때도 우리 외국법인의 양도소득도 항상 신고하기 전에 뭘 한다? 원칙수하는 것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수 없이 신고로 끝나는 거지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양도소득인 경우에도 항상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퇴직과 양도가 아닌 우리가 알기는 통상의 종합소득들 있잖아요. 그것은 외국법인하고 비슷하게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기속되지 않으면 분리과세하고 다만 그 분리과세에 다시 예외로 부동산 소득 등이 있으면 그만큼은 신고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게 근로소득, 연금소득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게끔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국내 사업장도 없고 부동산 소득도 없으면 원칙 분리과세인데 거기에 반한 예외는 없겠죠. 왜냐하면 외국법인에서 예외는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에게서는 종합소득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에 대한 개념이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없고 부동산 양도소득 밑으로 가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념 자체는 외국법인하고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의할 건데 별표 1번의 문장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비거주자 이제 소득 종합과세 할 때 과표의 계산, 신고, 납부, 결정, 경정, 징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거주자하고 동일해요. 이때 이제 납부에는 중간연합까지도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비거주자의 중간연합은 거주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그런 표현들이 한 2번인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다음 우리 이제 종합과세 할 때는 종합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데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해주고 본인 외자에 대한 인적공제라든지 다른 소득공제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별표 3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여러분 읽어보고 넘어가시고 그다음 이제 별표 4번 얘는 뭐냐면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에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1세대가 1주택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기본 1년당 공제율이 8%로 굉장히 높죠. 일반적으로 2%인데
근데 그러한 혜택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수업할 때도 설명했었는데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이제 혜택은 누구만 이제 받는 거냐면 거주자만 되고 또한 거주자 중에서도 국내 소재 주택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플러스 국내 주택만 되지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거주자의 국외 주택도 그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제는 이제 분리과세 시 원칙 세율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될 거. 그 외국법인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그 원칙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한 이 원칙세율은 분리과세로 끝날 때 신고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분리과세로 끝나면 신고할 때보다 좀 신고할 때의 누진세율 대신에 높은 원칙세율을 적용해야 되겠다의 관점인 것이죠. 마치 우리 이제 소득세에서 보시면 장기 채권 이자 분리과세 신청하면 30%고 분리과세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14% 원칙세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로 끝날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세율보다 좀 높은 원칙세를 하겠다의 관점이고 그때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자와 배당 소득만큼은 20%예요. 일반적인 이자 배당은 14%지만 그 이자 배당이 분리과세로 끝날 때만큼은 20%인데 다시 거기 예외로서 채권의 이자만큼은 분리과세로 끝나더라도 14% 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뭐 2, 3, 4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넘어가시고 여력이 좀 된다면 4번 정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별표의 내용이 이제 20년도에 새로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국외 특허권 침해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 소득만큼은 20%가 아닌 15%를 적용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은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올해 2020년에 좀 개정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주의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국내 세법하고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세조약이 우선되는 거야. 그래서 조세조약에서 비과세 아무리 국내 세법에서 과세하라고 했을지라도 조세조약에서 비과세하거나 면제한다라고 하면 세금 안 물리고 또한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리과세로 끝날 때 원칙세율은 이자 같은 경우 20%인데 조세조약에서는 이 소득은 이 국가와는 5%만 과세하도록 조약을 맺었다면 그 분리과세 원칙세율 20%가 아닌 제한세율인 5%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법이나 비거주자가 조세회피 지역에 있다면 다시 이제 좀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이제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지역에 소지하는 외국법인 비거주자들은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너가 만약 조세조약에서의 혜택,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장에 반드시 사전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 신청이 허가되었을 때만 그러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 사전 신청이 없었다면 그때는 일반적인 원칙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조세피 지역에 소지하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 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 양도소득 요 소득이 한정해요. 다른 소득은 아니야. 예전에 이제 1차 시험 문제에 여기 이제 사업소득도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틀리도록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러한 소득에 한정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자 배당이겠죠. 그러한 소득에 한정해서 원칙사할 때만큼은 조세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내 세법의 규정으로 원칙사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때의 전제는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 신청을 하지 허가받지 못했다라는 전제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국세청장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전 승인이 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큼은 이때 원칙생계에 세금을 많이 낸 거니까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기속자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혹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더 낸 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경정청구죠. 그때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5년 이내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3개월 이내라는 걸 아시죠? 근데 그 언제부터 5년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원천징수 한 날부터 5년이 아니라 원칙수 한 날이 속한 날의 말부터 5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안날로부터 3개월 뭐 이건 똑같겠죠.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조세피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비거주자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 신청 없이 그러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그 원천 징수하는 자 있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야, 조세조약에 의하면 제한세율로 적용받아야 되니까 20% 하지 말고 5%를 원칙세 줘라고 지급자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조세 회피 지역이라면 누구에게 국세청장에게 사전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조세 회피 지역이 아닌 자라면 지급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외국법인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지급자, 원칙수의무자에게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근데 그 소득의 지급자가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든지 실제 기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내 세법의 원칙세율을 적용해서 원칙세를 하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실질 기속자가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니? 나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별도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까 했던 그 5년과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가 짜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외국법인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